2024년 리딩 코리아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24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리딩 코리아가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시즌까지 와서 너무나 뿌듯하고요. 누구보다 책을 사랑하고 그런 만큼 좋은 책을 소개하기 위해 정말 애쓰신 5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먼저 전 국민이 다 아는 뇌과학자시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에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이자 융합인지학부 학부장이십니다. 정재승 교수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럴게요. 바쁘기도 했지만 벌써 3년째잖아요. 여기 오게 되면서 되게 감격적이었습니다. 네. 소풍 오는 마음으로 좋은 책들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30년은 가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들 즐겨주시고 또 저희가 소개한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이거 진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진짜 30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교수님 정말 바쁘시거든요. 하루도 비어있는 날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연구에 강의에 해외 출장, 국내 출장, 심포지엄, 강연 언제 저 스토킹 하셔요? 아니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스케줄이에요. 근데 언제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추천해 준 책만 읽고 있습니다. 근데도 거의 10권 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진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2권 먼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이제 올해 책으로 2권의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하나는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조선이라는 단어랑 아인슈타인 사실 어떻게 저게 어울리지 싶은데 이 책에는 놀라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 우리가 이제 육아 교육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런 류의 책들 방송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다 장성한 자녀를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정보가 가득 담긴 심리학 책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줄 만한 2권의 책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작년에 환갑을 맞이해서 전국에 너무 제가 남의 나이를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밝히게 됐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왜 널리 알려져 있냐면 전국에 북토크라 그래야 돼요? 선생님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뭐 북토크인 셈이죠. 네. 네네. 예. 올해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하고 이명은 박사하고 이정모 전 과천과학관 관장하고 셋이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갑 기념으로 22군데의 서점과 도서관에 강연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저희 셋하고 지금 계신 정재순 교수, 그다음에 김성욱 교수, 그리고 장대익 교수가 대담집을 한 권씩 이렇게 만들어 주셔갖고요. 그 책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진갑 북토크 하고 다닌다. 진갑 북토크, 환갑 북토크에 이어서 그 와중에 또 발견의 책 읽기를 내셨어요? 그동안에 뭐 썼던 서평 모아서요. 사실은 작년에 그런 행사가 없으면 그냥 저 개인적인 기념으로 낼까 했는데 덕분에 주변분들이 이렇게 대담집을 만들어 주셔서 그냥 올해 조용하게 냈습니다. 네. 작년에 그 새 환갑이신 그 지식인 이 세 분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무료 강연을 이제 1년 내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대단하시기도 하고 또 저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또 60년을 살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그래서 뭘 발견하셨어요? 깨달음이 없다더라. 근데 확실히 다들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꼰대력 이런 것들이 잘 발견되지 않고 되게 열려 있는 태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미래 세대도 막 책을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너무 강조하지 않고 유튜브 시대, 챗 GPT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60이 돼도 저런 모습으로 나이 들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60을 바라보는 분들의 롤 모델이 될 것 같은 도서평론가 이건우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올해 소개해 주실 책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죠? 네,
일단은 탐독가들이라는 책인데요. 조선시대 책벌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사실 우리가 책 읽자고 하는 건데요. 옛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읽었는가? 그에 얽힌 얘기고 여기에 이제 김득신 선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서울대 김승석 교수인데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의사세요. 원래 의대인데 의사 활동을 안 하고 연구자인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차별이나 혐오를 받았을 때 당연히 우리는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건 익히 짐작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건가 또 잘 얘기해 주세요.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지표로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뭐 신화 얘기가 끝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우리 김원익 박사의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시각입니다. 신화 얘기 많이 읽으셔서 뭐 또 저걸 왜 읽어야지 하는데 김원익 박사 특유의 신화 분류법과 설명법이 있어서요. 읽어보시면 또 굉장히 흥미로울 책입니다. 네. 여러 의미에서 저는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책 읽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고요. 선생님만 3권을 추천하셨거든요. 그 얘기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책을 좋아하다가 아예 서점을 차리셨습니다. 사회학자신데 이분이 연구한 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하고 거리가 멀지 않고요. 바로 일상에 붙어서 그걸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서점의 공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게 만들어주신 사회학자 노명우 교수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 소개 괜찮았어요, 선생님?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너무 언어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설명이셨습니다. 선생님 시작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지려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내신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 선생님 서점 이름이 니은 서점이거든요. 큰 글씨책으로 또 나왔다면서요? 네, 그 큰 글씨책은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미 왔어요. 이번에. 네, 사실 놓아놓으면 책 읽는 게 좀 짜증이 나요. 힘들거든요. 머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책을 더 많이 읽고 싶은데 자꾸 난 노안이 오니까 책 읽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큰 글자 책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통 책은 이 정도 크기잖아요. 그렇죠. 큰 글자 책은 이런 크기, A4 정도로 확대시켜서 글씨가 큼직큼직하니 돋보기를 안 껴도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큰 글자 책은 도서관에 많이들 있어요. 또 동일한 책,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글씨 너무 작아서 책 읽기 힘들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고민이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동일한 책이 큰 글자 본으로 입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큰 글자 본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독서 생활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멀리하지 않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버전입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니은 서점의 니은이 노안 서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이러세요. 네네. 소개요. 제가 노씨여서 처음에는 서점 이름을 노씨네 서점으로 지을까 했었는데 주변의 의견이 김밥집이 연상된다. 그렇죠. 유명한 김밥집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노씨를 살리면서 김밥집 분위기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서양에서는 이니셜로 MS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우리 왜 한글에서는 그렇게 서양에서 사용하는 이니셜 사용을 왜 안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니은이 쉽고 발음도 좋고 그래서 니은 서점은 노안 서점이기도 합니다만 노안이 오셔서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각별하게 모시는 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장이 노안이 왔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책들은 근데 아주 젊은 책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일단 두께가 다 얇아요. 그래서 두께 때문에 나 책 읽지 못할 거야 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얇지만 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꽤나 무겁고 진지한 책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아마 책 제목으로 내용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겁니다. 태어나신 곳에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 없잖아요. 예. 이사를 계속 다니고
이사를 다닐 때마다 사정들이 생기죠. 어떤 때는 좋게 집을 키워서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반대의 경우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집에 살아왔는가, 어떤 집으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는가를 회고해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해요. 이 책은 한 가족의 부동산 이야기를 통해 한 가족이 살아낸 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책은 1인칭 가난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책 제목에서 연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가난을 다루고 있구나. 그런데 핵심은 앞에 붙어 있는 1인칭이죠. 그러니까 1인칭 가난이라는 책 제목에서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가난의 당사자가 가난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중에 아마 저자들이 가장 젊은 것 같고요. 또 가장 현실에 생생하게 맞닿아 있는 책들인 것 같아서 오늘 또 소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하면 여러분 82년생 김주영 아시죠? 그 책이 세상에 나오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편집을 하셨고 지금은 문학평론가로 우리나라 이 문학평론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철 시학상에서 또 평론상까지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문학평론가 박혜진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상 받으신 거죠? 김종철 문학상은 있었어요. 근데 김종철 시학상은 제가 1회 수상을 했는데 이제 정말 시학상이라는 말처럼 시에 대한 비평에만 주는 상이에요. 시 비평이 이제 많지가 않고 문학상은 또 많은데 또 비평에 주는 상은 사실 없기도 하거니와 있는 것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제정이 되고 또 1회 수상을 하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더. 사실 선생님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하지 않은 편집 일을 하셨고요. 또 평론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책을 읽기도 하고 그중에 뭐가 제일 편하고 익숙하세요? 이제 편하고 익숙한 거는 읽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삶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책에 둘러싸여서 사방의 책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일인 것 같아요. 책 읽는 것도 그냥 그 자체로 책을 읽는 게 좋은 건 독자일 때인 것 같고 또 글을 쓰는 평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책을 만드는 편집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이렇게 소비하면서 그 자체로 즐긴다기보다는 약간 창작이거나 생산을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들 책 써보셨고 책을 만들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생산을 하는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가까이 이제 짧게만 놓고 보면 사실 독서라는 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데 조금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들거나 또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주는 만족감이 또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선생님 역시 소설 2권 가져오셨죠? 네, 제가 소설집. 오늘 추천하려고 하는 책은 이렇게 2권이에요. 문미순 작가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그리고 권여선 작가의 각각의 계절이라는 소설집인데 이 문미선 작가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은 그 작년 세계문학상 수상작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읽고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추천을 했던 책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추천만큼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게 간병노동, 돌봄노동이 가지고 있는 좀 어두운 부분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어서 약간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막상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들을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 그리고 한 거는 이제 작가로서 한 28년 정도 연차가 된 아주 유명한 권여선 작가의 소설집 각각의 계절인데요. 보통 소설을 이제 시간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설집은 기억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2권의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박혜진 평론가님이 추천해 주신 책은 몰입감과 정말 집중력으로 승부를 보는 책들이거든요.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북튜버 하면 아마 이분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직접 또 책을 내시기도 했어요. 겨울의 언어를 출판하셨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내공이 점점 깊어지겠죠, 여러분? 김겨울 작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이시고 대학원생이시고 진짜 바쁘세요. 북투버시고 그죠? 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책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1년 만에 이렇게 무사히 다 같이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그 리딩 코리아를 같이 하면 다 좋은 일만 생기나 봐요. 왜냐하면 김겨울 작가님이요. 지난해 가을 독서 문화상 문체부 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한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진작 받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기뻤죠.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많은 분들을 책의 세계로 초대했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근데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어느 한 분이 뭐 책 권하고 그걸 저보다 뭐 덜 하셨겠어요. 그냥 제가 좀 그냥 대표격으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책의 세계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해마다 보면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책들은 와 이런 책이 있었나 한 책들이에요. 올해도 기대를 해도 되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책들은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깻잎투쟁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책이고요. 이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앞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잘 지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다루는 책이고요. 그리고 다른 책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책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저출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저출생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까지와 똑같이 그러면 그냥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가족 단위로 모든 것을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모든 걸 맡기는 형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상상해보고 지금 있는 가족들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 사태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현장에서 길어올린 그야말로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이어서요. 오늘 그 또 생생한 북독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24 리딩 코리아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고 많이 읽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교수님,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네, 안타깝게도 통계상으로는 독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니까 확연히 줄어들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왜 독서율이 떨어질까? 독서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서를 합시다라는 캠페인만으로 독서율을 높인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독서율이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폭넓게 보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글 쓰는 사람 그리고 인쇄된 책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화적 가치관이 사실 제일 큰 밑바탕에서 독서율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고 글이 글로 쓰여진 인쇄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이 있다면 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 책을 보다 많이 읽으려고 할 거예요. 이건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독서율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독서라는 게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독서를 하려고 해도 독서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왜 한국 사회가 독서율이 계속 떨어지는가를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인 건 계속 변화가 없고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고 거기다가 또 하나 치명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 통계청에서 생활시간 조사라고 해서 하루 24시간을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를 매번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평균 직장을 가는데 편도 1시간 이상을 사용해요. 그럼 갔다 오는데 2시간 하루에 2시간 평균. 그럼 24시간 중에서 2시간이 오고 가는데 쓰여지다 보니 사실 출근했다 집에 오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게다가 출근하는 환경이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특히 운전을 하면서는
또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또 출퇴근 시간이 또 OECD 국가 평균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또 하나 작용을 하고 또 하나 저는 근본적으로 또 하나 사실 우리가 입시 위주로 교육을 받다 보니 우리에게 독서라는 건 독서의 즐거움을 느꼈던 행위라기보다 해야 하니까 억지로 했던 행위에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면 어떻게들 많이 생각하냐면 책을 안 읽어도 될 자유를 얻은 것. 네, 이게 또 한국의 어떤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독서를 즐겁게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정적 요인. 이런 모든 요인들이 다 합쳐지니까 또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 한국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독서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김계훈 작가님 이 독서의 즐거움 사실 젊은 층들은 말씀하신 대로 입시 독서를 해왔잖아요. 네네네. 요약 독서를 해왔고 젊은 층들의 독서 어떻습니까 요즘? 사실 젊은 층의 독서가 굉장히 가파르게 추락하거나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 숏폼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도파민 중독. 네네, 도파민 중독 문제의.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통계 발표된 것을 보면 20대가 가장 독서율이 높고요. 30대, 40대, 50대 쭉쭉쭉 떨어집니다. 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대학을 다니면서 여전히 뭐 책을 읽을 만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뭐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미있게도 이제 유일하게 20대만 늘었어요, 독서량이. 그래서 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출판계를 보게 되면 2030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20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층에서 조금 더 담론을 주도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젊은 층의 독서가 그렇게 박살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나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층이기도 해요, 20대가. 그래서 이 독서의 젊은 날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좋은 경험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30 여성들이 사실 뮤지컬 N차 관람을 이끌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바쁘시고 왜 이렇게 잘하고 계세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화계의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30 여성 여러분 파이팅! 2030 남성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 리딩 코리아 올해의 책들은 이런 책들입니다. (2024) 리딩 코리아 이제 책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이건우 선생님, 네. 선생님만 특별히 3권을 추천하셨죠? 예. 이유는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눈 이 장소가 김득신 선생 기념하는 곳이니까요. 선생님과 관련된 지금 책을 찾았는데 너무 좀 어려워서 대중적으로 김득신 선생을 좀 알릴 수 있는 책을 찾다 보니까 이 박수밀 박사가 쓴 탐독가들이라는 책을 골랐어요. 이 책에는 조선 시대의 책벌레들 이야기. 이제 그 두 번째에 김득신 선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재의 이름이 억만제였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억만 번을 읽었다 그러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하지만 억만 번을 안 읽을 것 같거든요. 봤더니 10만 번을 억만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셈법이 좀 달라서. 근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용에 보면 누군가 한 번을 읽고 아는데 난 모르면 10번을 읽고 다른 사람이 10번을 읽고 알아채는데 내가 모르면 나는 1000번을 읽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시대가 다 성리학의 시대잖아요. 육아적인 시대인데
육아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자세가 우리와 좀 다르죠. 현대인들 우리는 빨리 이렇게 간파해서 잘 써먹는다는데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에도 보면 9끼를 파도 샘물이 안 나오면 더 파야 되는 거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우리도 그잖아요. 뭐 이렇게 한 삽만 더 퍼면은 산이 되는데 한 삽을 더 안 해서 산을 이루지 못하는 거.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그 그렇죠. 일도. 예. 그러니까 그 경물 치질에서 사물에 대한 그 궁극적 이해를 위해서 지적 노력을 게을리지 않는 자세. 저는 김득신 선생이 정말 뭐 10만 번 읽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사실 그 논어 보면 제자들 중에 명민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보다 노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증자거든요. 증자는 그 공자가 볼 때 그렇게 뛰어난 제자가 아닌데 사실 공자의 학맥을 이어간 건 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수밀 박사도 김득신 선생을 노둔하다가 표현하는데, 이 노둔하다는 걸 현대어로 표현하면 엉덩이가 무겁다는 거잖아요. 예, 알 때까지 궁극의 이치를 알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의 지식을 소비하는 거에 대한 삶의 양식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김득신 선생을 현대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 조선시대의 육아 철학자들은 그 알미 반드시 함이 되는 실천적 행위로 전환되는 데에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기로웠던, 정의로웠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임금 앞에서 목숨을 걸고 상소를 하고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외란을 맞이하고 코란을 맞이할 때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켰고, 그러니까 알미 함이 되는 실천이 되는 행동이었던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쭉 소개되었던 조선시대 책벌레들의 그런 여러 특히 김득신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다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과 내가 소통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박혜인 선생님도 이제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지만 이 탐독가들에 나오시는 김득신 선생을 비롯한 조선시대 다독가들, 탐독가들은 오늘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대학생들 장문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글을 써와서 그 글을 보고 제가 피드백해주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제 약간 아쉬움을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독서를 하고 많은 걸 아는데 그 독서를 할 때의 핵심이 이제 아는 독서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도 알면서 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아는 독서에서 깨닫는 독서로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그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조롱의 언어라든지 웃음의 언어라든지 우리가 소위 드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촘촘해지고 발전하고 많아지고 있는데, 의미를 발견한다거나 진지한 언어라거나 깨달음의 언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체돼 있거나 사실은 좀 퇴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 대단히 무슨 우리가 철학자처럼 깨닫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자기만의 깨달음으로 가는 그 경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라는 건 그 경로를 만드는 건데, 독서를 할 때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책들을 읽고 그 지식들을 연결시켜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서 어떤 깨달음으로, 작은 깨달음으로더라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약용 선생님의 그 뿌리 독서, 뿌리까지 해서 그 근간에 가닿는 그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럴 때 굉장히 독서의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책을 계속 읽게 되고, 그런 생각들 하면서 탐독가들 읽었습니다. 독서의 희열이란 말이 너무 좋죠, 김겨울 작가님. 맞아요. 사실 그 책에 대한 좋은 기억과 경험을 갖게 됐을 때, 그 저랑 되게 친한 또 책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막 얘기하다 보면, 야, 그때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모르는 책 사이를 지나다닐 때의 그 기쁨, 그 희열,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늘 그런 책 읽기의 희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탐독가들 보면서 참 책 좋아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다. 이 탐독가들에 나오는 독서가들을 보면 뭐 책을 막 쌓아놓고
멈춰놓고 읽고 읽었던 책 또 읽고 뭐 질문하면서 읽고 뭐 이런 다양한 읽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저의 모습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의 모습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책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질문하며 읽기인데 이 탐독가들에도 그 홍대용의 읽기로 질문하며 읽기가 나오더라고요.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이고른 선생님이 이제 다음에 추천해 주신 책이 와, 선생님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읽은 책 중에 제일 두꺼운 책이 안데르센 자서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894쪽이에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책은 교수님 몇 페이지죠? 넘는 거. 1권은 600쪽. 1권이 600쪽이고요. 2권이 두껍습니다. 659쪽입니다. 1259쪽이에요. 네. 선생님 어쩌자고 이런 책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2권 있을 때 반드시 다 2권 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1권만 읽으셔도 된다는. 근데 1권과 2권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죠.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는 뭐 사실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뭐 공룡 이름 외우는 거 보면 그럴 법한데 신화는 이게 족보를 외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아주 달달달 외우는데 그럴 때 너무 컴플렉스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신화는 의미와 상징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는 몇 차례 걸쳐서 그 책을 많이 읽히면서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김원희 박사 입장에서는 본인도 굉장히 오랫동안 신화를 연구하면서 또 그리스 신화를 냈고 이미 또 낼 때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책을 좋게 본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그리스 신화나 비극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자꾸 역사와 일치시키려는 욕구들이 많으세요. 사실이에요? 뭐 이러는데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입문적으로 알게 된 것도 프로이트나 융 때문에 알잖아요. 나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리 위험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MBTI는 아닙니다. MBTI는 아니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MBTI 같다 이런. 유형별 사람들은 다 얘기를 네.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 캐릭터가 갖고 있는 심리적 특징이 이러이러한데 혹시 당신하고 일치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점은 이런 점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데 이런 점은 단점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유형의 심리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영향을 받으면 좋아진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디오니소스적 성향이 있다 하는 사람은 아폴론적 성향과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신화를 역사적인 이야기로 보지 않고 나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고 장단점을 구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점이 특이하고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제우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른 거예요. 제우스는 뭐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죽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뭐 이래서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가와 만사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래서 성공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본인은 자식들한테 도전을 받지 않고 어쨌든 잘했고 올림푸스의 신들을 또 잘 제어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친화 보시면 아시지만 다들 한성질 해갖고 잘 덤벼들거든요. 뭐 특히 그 헤라가 특히 잘 덤비잖아요. 질투의 또 화신이고 그것도 잘 하기 때문에 성공한 가장의 모습이 CEO의 모습이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뭐 인간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지상의 세계 왕인데 통치자라도 성공했다. 그래서 가정, 국가, 기업 모두를 다 성공한 리더로 제우스를 얘기하면서 이 성공한 리더십이 뭐냐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 현대적인 그래서 좀 새롭게 그리스 신화를 보게 해주는 요소가 있고 2권은 저는 꼭 2권도 보셨으면 하는 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리고 그리스 비극이 일반 독자들이 먼저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입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나오는 신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려면 주석을 봐야 되거든요. 주석을 너무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나 이 서사 신화 비극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얘기들 잘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물론 그것만 보고 읽었다고 하시면 안 되지만 그걸 좀 보시고 이해도를 높이고 상징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서사시나 비극을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화, 사실 이제 그리스 문화라는 게 중요한 게 서양 문화의 원류이고
오늘 우리는 또 서양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어떤 측면을 이해하려면 그리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신화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양은 많지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혜 선생님, 사실 우리는 읽느라고 숨찼지만 쓰신 분은 어땠을까? 맨 마지막에 왜 시지프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선생님 처음 이야기하실 때 아이들이 잘 외운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늘 손에는 쥐고 있었는데 항상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름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본질적인 이유 같은데 족보가 너무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평을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글을 써야 되면 제일 먼저 그리스 신화부터 찾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뭐 소설이나 시나 어떤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들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원형적인 인물들이 있고 그건 대체로 신화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그 간극에 좀 그 그리스 신화, 이제 신화 이야기를 읽는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화는 만나려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읽히는 걸 계속 읽는다고 그 10억 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인간에 대한 관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지 이제 이 신화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제가 이제 비평을 쓰고 뭔가 이제 문학 작품을 읽고 하면서 인간이 굉장히 복잡하다. 인간은 좀 이상하다. 그 족보가 꼬여 있는 것처럼 인간 내면에 뭔가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들, 뭐 폭력성, 욕망,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선악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어떤 혼돈스러운 부분들이라고 좀 거리를 두고 파악하고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원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자고 하니까 신화가 다르게 읽히고 그때부터 신화가 좀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화라는 건 오히려 인간에 대한 관심, 문학 작품들, 사회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 그 관심의 정체,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신화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중요한 듭니다. 팁이죠. 예. 네. 그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 번 읽고 도전했는데 매번 다르게 진짜 읽히더라고요. 근데 커서 진짜 어른이 돼서 그 이윤기 선생님 네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아주 오랜만에 이제 읽게 됐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이 이런 책이었나? 완전 다르게 그냥 읽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신들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역사적인 어떤 사건, 개별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되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 책은 이제 그걸 되게 집중해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었는데 약간 놀랬던 거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너의 무의식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인간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책은 되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사람의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현대의 인간에 대한 과학, 인간에 대한 이해와 되게 맞물려 있어서 되게 좀 좋은,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우 선생님의 세 번째 추천책은 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울었어요. 예. 읽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이렇게 건조하게 쓰신 책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뭐 또 소개해 주세요. 예, 그 김승섭 교수가 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입니다. 타인이라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연민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응답이라고 쓴 거는 연민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이냐 이해한다는 능력이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 이거는 연민하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만하지 말자는 개념인 거죠. 남의 고통을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보면 가장 더불어 사는 세상에 필요한 자세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응답하는 정도만이라도 우리한테 있다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좀 덜 수 있을 텐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도덕심을, 도덕적인 분노나 정의감을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너도 그래야 된다, 너도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너에게는 왜 정의감이나 도덕심이 없냐라고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으로 학자로서,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나타난 아주 객관적인 수치와 지표로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어떤 응답하는 자세가 나올 것인가는 우리 몫을 남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안 해본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백화점 가거나 면세점에 가면 여성들이 판매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이 화장실을 가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거잖아요. 간혹 우리가 당장 이렇게 갔는데 판매하신 분들이 없으면 좀 약간 기다려도 되는데 괜히 불편하고 왜 이 사람은 없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의 아주 단순한 마음,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없어서 불편해하거나 약간 불만을 가졌을 때 그분은 얼마나 많은 압박감을 가졌겠어요. 그러면 판매원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고 실제로 어떤 조건인가 알아봤더니 놀라운 건 고객들이 쓰는 화장실을 못 쓰게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화장실은 굉장히 멀고. 직원용으로 따로 있지만.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방송의 용어인지 모르는데 오줌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런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권리조차도 없는 상황. 이거를 어떤 도덕적 분노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 비판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인터뷰하고 어떤 상황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례적인 질문을 할 때 차별받는 거를 드러낼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질문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질문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의 양식을 확실히 바꿔서, 그래서 그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수량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국 사회가 또 굉장히 이제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정치적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김수석 교수는 말하자면 세월호 생존자들 인터뷰도 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연구도 했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천안함 생존 병사들이 무슨 고통이었지 그랬더니 그게 말하자면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폐잔병 취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서 생존했으니 얼마나 다행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을 보는 자세는 폐잔병이다, 실패자다, 이런 식으로 봐서 굉장히 암묵적 고통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책을 통해서 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고 좀 더 우리가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남의 고통에 민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되게 둔감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노무현 교수님 왜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미국 교수님이 이 교수님한테 너는 네가 노말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너야말로 가장 차별하는 사람일 거야. 너무 놀라운 대목이었어요. 그렇죠? 그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 틀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정상성의 범주로 획정이 되고, 그 기준들을 그러니까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정상적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그 기준을 늘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정상성이 최고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지는 그걸 판단할 만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건 타인들이 사회에서 수용이 되어야 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든 그 기준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라는 건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약간 우회해서 그 밑바탕을 따지고 보면 그 질문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농담삼아 할 때, 아유, 나 좀 이상해. 나 비정상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 이게 공적 담론, 어떤 사회에서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매우 오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단어이기 때문에 특히 공적 언어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제일 좋은 건 공적 언어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그나마 비정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각종의 억압, 어떤 차별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식적인 언어에서는 공식석상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범주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공적 언어로 정상, 비정상이라는 언어를 사용해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면 알게 모르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서 사고를 하게 돼요. 그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착각이 일어나죠.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만. 근데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면들만 가지고 있는 정상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람, 환원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동일하게 비정상인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공적 언어로 정상, 비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착각이 일어나고 그 착각이 그냥 관념상의 착각이면 괜찮은데 제도화되고 관습화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정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꾸 생겨나죠. 차별하고 배제해버리는 네. 것이죠. 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김겨울 작가님 그 불편해도 괜찮아 그 책도 떠올랐고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그 책도 떠올랐지만 또 김겨울 작가님이 이번에 추천하실 두 권도 떠올랐어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두 권의 책도 우리가 말하는 특히 가족을 구성할 권리 이 책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성의 범주가 얼마나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가, 억압하고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와 차별의 경험, 더 나아가서 이 김승섭 교수가 연구한 것처럼 건강하지 못해지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저 멀리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기에 이 사회에서 그냥 건강한 평범한 표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몸에 장애가 없고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노동을 잘 하고 있고 뭐 이성의 규범을 따르고 있고 이런 식의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차별에 노출되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만의 고통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정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식의 논의를 자꾸만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좀 어렵고 좀 낯선 얘기는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있다 하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걸 이렇게 계속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우리나라가 너무 미루기엔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좀 이런 식의 정상성이라는 박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승 교수님 우리가 왜 최지천의 공부 그 책 작년에 이제 같이 읽었잖아요. 최지천 교수님이 공감에 대해서 표현하신 거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 네. 예, 이 표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이야기 자체는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죠. 우리 모두는 공감이라는 걸 길러내고 습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타고나게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 예민함이 무뎌져서 더 걱정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감성, 공감의 능력을 깨우고 연마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그걸 이제 강조하신 건데 또 한편으로는 현대 뇌과학은 공감이라는 게 저절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유사한 감정을 갖게 되는 이 정서의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인지적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깨닫고 있어요. 저는 이 김승섭 교수님 책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공감하려고 애써보지 않았고
상대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고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조명하고 또 그들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저희가 고른 책들의 대부분의 정서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나 놀랍게 네. 그 선생님들끼리 저 빼고 단톡방 하신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다 그런 게 비슷한 그런 주제를 내용을 담고 고르셔서. 있잖아요. 네. 근데 꼭 정상 비정상이 아니더라도 나랑 같은 집단이야.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집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내 집단 외 집단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책은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 결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면들을 저 책은 좀 담고 있죠. 네. 네. 김순옥 선생님이 서문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이 두꺼운 책을 고르고 여기에 담긴 생각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그런 위로조차 받지 못하고 그런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분들과 너무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를 마무리하는 키워드로 위로를 들고 싶습니다. 독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위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부의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 2부에서는 우린 또 어떤 책들을 만나게 될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